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원내대표 이력이 있잖아요. 이제 원내대표라 함은 이제 두 당이 서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일이 되게 만드는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국회 환경에서 원내대표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야당이 그 강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세를 강하게 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홍익표 수석의 그런 협상력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자, 그리고 편을 갈라서 우리가 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게 들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인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 네, 홍익표 수석이 이제 청와대 입문을 했다는 것은 전임자인 우상호 정무수석이 떠났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이 속속 사퇴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로 좀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설이 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이제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선호 자치발전 비서관의 경우는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정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은 자기 꿈을 계속 가지는 거, 또 자기 한계를 계속 뭐 이렇게 확장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저렇게 청와대가 뭐 스펙용이냐, 자기 정치하려고 한 줄 걸치는 용으로 뭐 스쳐가는 데냐, 저런 사람들이 뭘 국정을 제대로 했겠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저는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그냥 이제 사람 바이 사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그냥 일반론적인 비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거를 이탈로 볼 게 아니라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렇다면은 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 뭐 충분히 잘했다고 이렇게 좋게 말을 또 해준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진짜 뭐 청와대 거쳐간 인사들이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하면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마냥 나쁘게 볼 건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이재명 정부 자체가 지난해 6월이죠. 대선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방 정부 곳곳에서 이행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 채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공백을 통해서 결혼을 채우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이고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 1987년 6월 항쟁 당시 학생회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 보좌관 경력이 있어요. 또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때 뭐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뭐 잠깐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서울 성동구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성동구에서 민주당계 의원이 3선을 지낸 거는 홍익표 의원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동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 내가 이제 기득권을 좀 내려놓겠다 하면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서초울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이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장 준비를 조금 했는데, 솔직히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아주 부각이 된 느낌은 좀 아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 굉장히 좀 그 교과서형 정치인이다, 또 뭐 학자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홍익표 그 수석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친노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는 친이나 경계라는 분류도 해당이 됐었는데 그 계파색이 옅은 겁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계파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해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사실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한테는 개파색이었다는 게 좀 양날의 검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홍익표 의원한테는 그래도 좀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있잖아요. 이 분이 웬만하면 민주당 의원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이게 되게 독하게 말을 하는데 음. 그 라디오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성향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아, 홍익표 수석에 대해서 네, 막 네. 그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적진에서 봐도 좀 대화가 이제 통하는 상대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좀 그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김행 여가부 장관 이제 청문회 문제로 여야가 좀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원내대표가 이제 홍익표 의원이었고, 그때 파트너가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 친윤이었죠. 근데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묘를 한번 발휘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이런 스타일이 좀 협상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좀 합리적으로 좀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고 좀 적도 많이 없다고 해서 좀 그런 네. 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아니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칭찬을 받는 여당 정치인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사실에 처음 들어본 것 좀 같아요. 놀라게 되는 측면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친노라는 표시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 붙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실무 협상에 나섰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 전의 스펙이 노무현계와 가까웠다. 이런 식의 성향 규정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 홍익표 수석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인데 국회의원이 된 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한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2012년도에 서울 성동을 해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홍익표였고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양대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당시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선거를 물려받은 시점이 선거일을 고작 3주 남겼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상대는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였는데 김동성 후보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밑바닥을 잘 훑기로 그 정도로 지역 민심과 교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불과 488표 차 신승 득표율로는 0.8%포인트 차로 이기는 신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업력도 굉장히 대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삼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원내대표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 호흡을 맞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내대표에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원내대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2023년 9월이었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그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물러났죠. 네, 네. 물러나고 그 이후에 치러진 이제 보궐선거에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 치르기 전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굉장히 진짜 다들 충격을 받고 뭐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심야까지 이제 했었던 그때 일이 있었는데 아주 격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무슨 정말 이제 그런 뭐 쌍시오 소리 나오는 욕까지 하면서 나는 이 탈당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아, 홍익표 수석이 당시에 네네네.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고 예, 예. 굉장히 엄청 그렇게 이미지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저 사람이 이제 저럴 때도 있구나라는 모습 때문에 당시 기자들이 좀 저런 모습이 있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걸 아예 그냥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결국 당론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고 이제 이렇게 네. 되고 나니까 아주 뭐 격분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게 이제 9월 26일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27일 새벽에 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그 이후에는 뭐 그 전에 이제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이제 훈훈해지면서 뭐 박수 받고 이제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복덩이인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유설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장해찬 부원장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쉽지 보면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런 뭐 수박 약간 이런 공격을 좀 받기에도 좀 좋은 그런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많이 고마움을 좀 표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 끝나고 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원내대표가 대신 그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휘도 했고 또 뭐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특검 이거 쌍특검 본회의 가결시켰고 물론 뭐 대통령이 그때 거부권을 쓰긴 했지만 당연히 그랬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서초구 도전하면서 안 됐지만 총선 승리도 했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임기 말미에 그게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를 했고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당시에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됐었는데 김진표 의장이 당시 국회의장이 이거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런 입장을 좀 고수를 했잖아요. 그때 막 국회법을 다 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합의가 이제 안 되는 계속 이제 시도했는데 저긴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사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무조건 이제 본회의 열고 이제 앞으로 뭐 처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선례도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말씀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그 외견적으로는 유한 이미지고 네. 점잖아 보이는데 강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네. 두고두고 회자되는 센 발언도 하나 있다면서요. 예. 그 이제 2013년 7월에 당시 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원내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그러니까그 아베 신조 전 총리 할아버지랑 이제 박정희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책에 두 사람이 귀태라고 나온다. 귀태. 네, 이제 귀신귀의 태아태. 그러니까 뭐 귀신에게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는 안 됐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귀태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활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엄청 논란이 되어서 결국 원내 대변인직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은근히 참지 않는 면모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를 당시에 그 MBC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전하던 앵커가 배현진 의원이더라고요. 아,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 근데 이제 2020년에 배현진 의원이 본인 국회의원 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을 귀태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때 네. 그 기억을 떠올려서. 네, 뭐 그게 뭐 그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근데 어쨌든 홍익표 수석은 당시에 원내대변인직을 내려놨는데 뭐 배현진 의원은 뭐 이제 사과는커녕 뭐 썩었을수록 뭐 약이 닿으면 아픈 거 아니겠냐. 뭐 그나마라도 느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2013년이랑 20년을 비교하면은 그 사이에 국회 환경이 진짜 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네. 귀태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출입이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발언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이 더 험해져가지고 그쵸. 귀태라는 말을 뭐 찾아보고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정도의 정치 풍조가 됐다고 한다면은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그 원내 대변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석이 네. 그 자리에서 당시에 대변인 하다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좀 기억이 좀 나는 상황인 거고 네.